그 파장이 전 세계에 미칠 미국 경기 부양책. 우리 돈 2천조 원 규모의 이 부양책이 지난주에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 돈을 푸는 건데 동시에 금리가 오르면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1,700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빚내신 분들 당장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뵙는 건 처음입니다. 네.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소식 전해지는데 이게 경기 부양책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재정 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정부도 돈을 풀어서 이걸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복잡한 구조이긴 하는데 쉽게 말해서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그거를 살려는 사람에게는 금리를 더 높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뭐 그런 구조에서 금리가 오른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지금 돈을 많이 풀면 물가가 오르잖아요. 예. 그럼 국채의 실질 가격은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금리가 오른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돈을 많이 풀어서 금리가 오르고 있다. 또 인플레이션이 나와서 금리가 오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미국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궁금한데요. 추후에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특히 이게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을 가져오게 될까요? 미국의 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국채 금리라는 것이 이제 전 세계의 시장 금리의 바로미터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많이 올랐죠. 뭐 얼마 전에는 1.6%까지 갔다가 이제 오늘 새벽엔 다시 또 많이 떨어져서 한 1.3, 1.4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의 시장 금리를 같이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아직 빠르게 반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용대출 금리 혹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것이 지금 사실상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다면 다시 국내로 집중해 보자면 우리나라의 지금 금리 수준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지난주 최근에 좀 봤더니요. 신용대출 금리는 확실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거의 0.5%포인트 정도가 레벨업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뭐 소폭 오른 이제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은행채 금리가 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왜 신용대출 금리는 올랐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미국 금리부터 해서 쭉쭉쭉 올라갈 것 같으니까 금융기관이 이미 자신들이 제공하고 있었던 뭐 우대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애고 가상금리를 조금씩 더 높이면서 앞으로 펼쳐질 이 시장금리 상승에 대비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신용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체감적으로도 이거 몇 개월 전보다 많이 올랐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용대출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계대출 규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700조 원. 우리나라 이 가계부채 수위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말 쭉 나오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 이 부채에 바로 직격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뭐 발목을 잡을 수 있고 큰 위험성이기도 한데요. 1,700조니까 뭐 고지고대로 따져서 시장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뭐 1조 원대 이상이 이제 오르게 되는 이자 부담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봐야 되기는 하는데 다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과거에는 5%대 기준금리도 2007년, 2008년 때 경험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인플레도 뭐 5%였었어가지고 또 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야, 지금 금리 오르는 것도 감내할 수 있을 거야. 뭐 3%, 4%도 괜찮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당시에 맞습니다. 2007년, 2008년에는 부채 규모가 600조, 700조 이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700조. 그때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빚이 늘어났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서 금리가 좀 튀어올라서 1%포인트, 2%포인트까지 더 오른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한 이제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시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부채에 집중할 것이냐 어느 거에 무게를 둘 것이냐는 논란이 있잖아요. 그 재난지원금 때문에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가계부채는 좀 줄여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국가부채, 기업부채 증가 속도가 다 빠릅니다. 그중에서 누가 가장 여력이 있느냐에 대한 이제 그런 질문이기도 하시는데 뭐 세계적인 뭐 선진국 수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그나마 있다. 즉
이제 재정 부채를 좀 더 질 여력이 있다. 상대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기는 한데 좀 걱정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 빚, 국가 부채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이것은 좀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작년이 좀 특수 상황이었으니까 네, 계속 그렇죠. 그렇게 빠른 속도로 늘지는 않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번에 또 추경을 15조를 하게 되고 이 중에 뭐 한 10조 원 정도를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는데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는 네. 일단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빚내는 것을 좀 멈춰가면서 이 분모인 GDP를 빠르게 더 키워 놓으면 실은 이 국가 빚이라는 비율은 GDP 대비 국가 빚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분모가 비율이 커지면, 뭐 비율이 48%다, 적어지니까. 49%다, 50%다 하니까 이 빚내서 한 것들이 빠르게 경기로 투입돼서 GDP를 올리는 것이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오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네, 경제가 정상화되면서야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니까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국가부채는 적고 가계부채는 많고 그렇게 유명한데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는 그 부담이 특히 개인과 가계에 전가되는 일은 좀 멈췄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